2060년이 돼, 2050년이 돼야 70살이 됩니다. 그럼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정책은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025년도 상황을 보면 3월에 경북에 주댐 산불이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피해 면적이 10만 4천 헥타르, 그리고 이재민 수가 3,587명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강릉 강우비 6월부터 9월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되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산 피해액만 5,177억 원입니다. 군산의 7월에 시간당 152mm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1850년부터 1900년대 대비에 지구형 평균 기온이 지금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00년대까지 거의 사실은 이 온도가 거의 1만 년 가까이 지속된 이 1만 년 온도가 이 100년 되는 사이에 1.5도씨가 올라갔거든요. 보통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만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 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년 동안에 만 년이니까 100배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니까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80몇 년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 이하였습니다. 보시면 300ppm 미만으로 쭉 됐는데 지금 몇이냐? 420ppm. 지금 대한민국은 430ppm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이만큼 올라가고 있어서 결국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라고 보면 1.5도씨가 올라가면 폭염일수가 높은 1.5도씨는 우리가 이제 NDC 지구를 2050년까지 1.5도씨로 막을 것이냐, 2도씨가 될 것이냐, 3도씨가 될 것이냐, 4도씨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구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호가 1.5도씨인 경우는 1.5도씨로 올라가는 경우는 70%에서 90%가 산호가 소멸하게 되고요. 2도씨가 되면 99%가 소멸을 한다고 합니다. 육상 생태계로 보면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될 비율이 1.5도씨인 경우는 곤충은 6%, 식물은 8%, 2도씨인 경우는 이게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생태계,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전환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후적응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9년간의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은 1.6도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충수온은 50년간 1.23도씩, 해수면은 30년간 2.97도씩, 세계 평균이 1.7mm인데 그러니까 이것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비용은 이제 10년간 계산했더니 경제적 손실 비용과 복구 비용에서 한 11조 정도가 될 겁니다. 결국 지금 투자하면 미래에 이러한 이제 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투자하자면 미래에 그 손실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30년간 우리나라의 날씨인데요.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0일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봄과 여름의 시작일이 각각 17일과 11일로 빨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없어 라고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죠. 가을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봄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재밌는 지금 주요 농산물 원래 PPT에 어떤 내용인지 들어와가지고 보시면 감귤이 지금 이제 귤 한라봉이 청주, 진짜 여기까지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이제 양은 미미하지만 인삼은 이제 연천, 강원도 연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랑어 원래 다랑어가 이제 이게 여기 제주도죠. 요 밑에 있는 다랑어가 지금 이제 부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갈치가 어디로 갔냐면 부산보다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 갈치 어장 형성이 지금 이게 이 어종 변화가 어떻게 분석을 한 거냐면 기상청에서 추정한 추정치인데요. 지금 이제 방어는 아시겠지만 방어는 이미 이제 울릉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울릉도까지. 그러니까 방어 축제하는데 방어가 없어서 울릉도에서 속초에서 강릉에서 공수에서 방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아예 없어졌어요. 예, 자리는 조금 나긴 하는데 자리도 여전히 속초나 이쪽에 가면 자리 물에 팝니다. 자리 물에로. 이제 그렇게 온도가 해수 온도가 얼마 올랐느냐? 1.1도 올랐습니다. 해서 지금 평균 온도는 1.5도 좀 올랐지만 1.1도 올라간 것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갈치 어획량을 봤더니 지금 제주 근처의 갈치 어획량이 12,000톤에서 2024년에 3,900톤, 4,900톤. 지금 갈치는 대부분 다 동진하에 가서 잡고 있고요. 여기 여자는 다 죽어버리고 이 방어, 이거는 이제 국립수산과학연구에서 동해 정치망이라고 하는 망을 쳐서 잡는 고기의 비율을 봤더니 방어 어획량이 2006년도에는 요만큼 했잖아요. 1,000톤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9,000톤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도가 같은 온도에 있는 거를 선을 그려놓은 건데요. 지금 이게 이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제주도가 여기 있는데 보이시죠? 온도가 올라가는 게 이제 밀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52년간의 제주 평균 기온을 봤더니 2023년에 17.8도로 합니다. 평균 기온. 1990년에 16.5도에서 1.3도가 증가했습니다. 제주가 사실은 기온 상승도 빠르고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도 전국에 비해서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공기가 좋은 공기야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측정 시점마다 다르고 한라산 중턱에 올라가면 전혀 다른 값을 나타내긴 하는데요. 이제 기상청이 갖고 있는 치구소, 그러니까 이제 고산의 기상대 이런 치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80년, 100년의 제주 평균 기온을 맞으면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잘 해서 1.5도씨로 막으면 이 정도 될 겁니다. 432 ppm 정도의 제주시 평균 온도는 18.1도, 서귀포는 18.5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4도씨쯤 되면 지구의 지금 우리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1000ppm이 넘어서면 우리의 일상이 바뀌게 됩니다. 호흡하기도 좀 곤란해지고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그 선정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지구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게 뭐냐 했더니 1위부터 4위가 다 기후위기에 관련된 극한 기상이변,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주요 악화가 천연자원의 부족.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극단적 기후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가장 위험한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죠. 그래서 이제 1992년에 유엔 기후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대기중 온실가스도 안정화를 경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97년에 교토 정서를 채택하고 선진국에게 감축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제 2015년에 얼마 안 됐죠, 사실은 10년 전인데요. 파리 협정에서 모든 국가가 탄소 NDC가 뭐냐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영어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우리는 2035년 NDC 목표를 몇 %라 국가에 했을까요?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정부는 결정했을까요? 모르구나. 우린 주게 했는데 51%에서 53%에서 61% 레인지. 61%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최소 대한민국은 해야 된다고 지정했던 것이고요. 61.2%인데 그리고 유엔 그 IPCC가 권고한 기준이 61.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53%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53%로 결정했을까요? 감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우리가 2030년 NDC 목표가 몇 %인지 아십니까? 이건 알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저 윤석열이 아리백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40%입니다. 40%. 40%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100기가와트. 지금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5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65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상풍력, 풍력, 태양광. 주되게는 사실은 태양광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철강, 석유화학,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에 산업 부분에서 배출하는 그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국가적 목표를 이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0년은 40%, 2035년은 53에서 61%의 레인지로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탄소중립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게 탄소중립을 하는 것이 산업적으로 그러면 이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요새 GPT 쓰시죠? 요새 제미나이가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미나이랑 GPT랑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GPT가 저한테 좀 이긴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을 돌리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현상은. 그래서 전력량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지금 이산화탄소로 배출하고 있는 탄소들을 줄여야 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스, 석유, 석탄. 그래서 석탄 발전소는 저희 공약의 이제 목전과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퇴출하겠다는 게 가장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석탄을 지금 떼고 있는데 석탄을 이제 철강을 만들려면 유연탄을 넣어서 만드는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탄소 감축과 관련되어서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건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이 그래서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을 유럽에 수출하려면 유럽에서는 일정 정도의 탄소 감축을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제품인 경우는 완전히 탄소를 재생에너지로만 만든 제품만을 수입하겠다. 그래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인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태양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상 풍력까지, 풍력까지 중국이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태양광은 80%에서 95%, 한 5%가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하나쿠시엘 하나 남아있는데요. 하나쿠시엘은 지금 미국에 가서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한국 공장은 사실상 가동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서 중국 거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중국만 도움질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현재는 속도감 있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면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탄소 감축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걸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생태계 잘 만들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력은 70%고 전기차는 60%. 내년 되면 더 달라질 겁니다. 전기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중국이 계속 전기차를 생산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좀 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유럽이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이 있었는데 이렇게 빼버려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해서 발전 부분의 탈탄소화가 주요 수입 확대되고 그리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아리백에 대한 얘기인데 아리백 그건 아시죠? 윤석열이 그렇게 놀렸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거 100%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 재생에너지가 뭔지 아는 사람? 그것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또 뭐 있을까요? 예, 지연, 뭐 조력, 미화력력. 지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새로 이용해서 쓰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재생에너지입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하면 신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을 넣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폐열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의 원자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이제 포함시켜서 CFI인가를 하려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실제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뭐 이제 사무국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그 여기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이력을 이렇게 알리백 협력 우리도 알리백 선언을 하는데 기업마다 선언하는데 실제 이제 기업들 간에 이제 연합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10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 그 다음에 이제 호춘지에 호춘 1000 이상에 해당되는 영향力과학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의 목표는 446개는 2030년까지 60%, 2040년에 90%, 2050년 100%를 조달을 서로 협약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이걸 되냐 안 되냐 판단할 때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ESG 경영을 할 때 ESG 경영 지표에 이걸 넣어서 판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협약을 달성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주식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뭐 일경씩 돈 가지고 있는 지난 뭐 블랙원인가 하는 게 되고 우리나라의 연기금은 한 1000조쯤 되고 아까 연기금 일경조쯤 되는 그런 친구들이 투자할 때 탄소 감축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걸 삼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파리 협정을 탈퇴했습니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는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기후위기는 얼빠진 과학자들의 얼빠진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후위기를 처음부터 제기했을 때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포스트 트루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 보시면 탈퇴했지만 지금 미국의 기후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 그 주가 24개 주가 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 기후 동맹은 주정부가 예산을 끊어도 주정부 예산으로 연방정부가 지원해서 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53%고 국내 주부대단 57%.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탈퇴는 했지만 탄소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들의 요 주 중에 공화당 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공화당 표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연방 의원들이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기후 정책을 폐기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거냐라고 보면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1890년대 수준까지의 이제 농도를 낮춰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구의 탄소 농도는 한 260ppm 정도 됐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셨으니까. 그래서 순 배출량,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맞춰내는 일입니다. 그 농축산에서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소가 이제 되새김을 하면서 메탄을 발생시키는데요. 그 메탄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경작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큰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작에서는 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논에 논물을 해서 조종하는 방식과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소의 메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소는 이제 하나는 사료, 그 장내에서 미생물이 발효되지 않는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방안으로 줄여내는 것.
그리고 가축 사육 도수를 일정 정도수로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청소년들이 2020년에 기후 소송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기후 소송을 했고 그 기후 소송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헌재에서 이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탄소 감축 계획에 탄소 중립법의 탄소 감축 계획에 2039년부터 2050년까지의 장기 로드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만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 세대의 책임을 지금 기성세대는 다 져야 된다. 이렇게. 결국은 이 일은 우리 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2살짜리 그 아이가 발언한 내용인데요.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거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의견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앞서 이제 우리가 2035년 NDC 목표를 53에서 51년. 사실은 이 과정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기후특위를 맡고 있고 당에서는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기후행동 포럼이라고 하는 비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멤버들과 있을 때 우리는 최소치가 62였습니다. 부담스러워도 지금 해야 된다. 결국은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의 문제이지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부가 가져오는 지금 여기 보시면 48인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선을 선형경사라고 합니다. 40% 보이시죠? 40에서 일자로 쭉 보면 53%가 나옵니다. 근데 정부는 뭘 가져왔냐면 한 50% 정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정책을 결정하는 마지막 날까지 당대표, 대통령님, 국무총리 다 전화하고 설득해서 결국 53%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53%를 얻어냈지만 실제 갈 길은 너무나 많은 과정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재생에너지 지난 저희가 20년 넘게 해왔는데 35기가와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65기가와트를 하려면 1년에 11기가와트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1기가와트씩 달성이 가능한가? 고민이 많죠, 사실.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태양광을 이제 지난 우리 대선에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제주도가 공풍화 개념, 그 다음에 태양광도 사실 이제 그런 공동 소유의 개념,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 소득이 기업에게 다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이렇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로 경제성장 대동맥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역을 하겠다. 이제 서해안 지금 이제 의원님들 이제 도의회에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하는데 U자형인데 왜 제주 빠지냐 가지고 논쟁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문제 제기하시는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그 공약사항에는 제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계획을 하면은
뺐는데 뺀 의미가 별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제주의 에너지 믹스로 보면 제주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중량을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7기가와트 정도로 됩니다. 7기가와트는 실제 제주가 필요한 전기량은 어느 정도냐면 1.75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과 태양광과 풍력은 이제 하루 종일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생산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 4배 정도를 더해서 생산량을 계산합니다. 발전 설비량과 생산량을 나눌 때 발전 설비량의 4분의 1 정도를 생산량으로 봅니다. 1.75기가와트인데 보시면 지금 주자도에서 풍력이 3기가와트예요. 지금 제주에 저 3기가와트 걸리면 제주가 에너지 대란이야. 전기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이제 이경철 우리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전기는 주파수를 맞추는데 발전량과 소비량이 같아야 됩니다. 저렇게 생산한 전기를 제주도에 공급할 수 쓸 데가 없습니다. 저걸 공급하면 전체 부하가 걸려서 실질적으로 전력 낭비만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가관에서 고민을 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추자도 해상 분석을 우리가 이제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U자형이 안 되는데 좀 물어보면 좋을 텐데 막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필요하면 그러니까 제주가 생산되어진 전기를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생산한다면 그 생산되어진 발전소는 이제 육지구에 이제 변전소에 접속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주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동형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는 이제 크게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제도를 이제 설계하고 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제주는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20%고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한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주에서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시범 사업을 다 해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런 연구에 우리 제주 기업이나 제주의 연구자들이 제대로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산업을 선점해서 여기서 제주도에서 1등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제주에서 1등한 기업이 전국 1등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국 1등 먹으면 세계무대에 나가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스타트업 기업으로 식스테레지라든가 그런 회사들은 이미 이제 유럽에 스타트업 기업인데 미국 기업이 나가 있고 상장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제 지금은 발전사와 판매사가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은 판매사고요. 그 다음에 중부발전이나 남부발전은 발전사입니다. 근데 발판을 경업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통합발전소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1메가짜리 하고 누가 3메가짜리 하고 누가 5메가짜리 이걸 섞어가지고 발전소로 가상발전을 묶어서 판매가 가능한 제주는 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TG나 P2G나 P2H 보면 이제 파워 투 게스 P2G는
그 수소를 그러니까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드는 걸 P2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BR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시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기가 필요할 때 내가 저장했다가 전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 판매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제도들을 이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파도 아리백 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은 재생에너지와 ESS 히트펌프를 결합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내년 예산이 200억 정부에서는 올라왔다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70억 남기고 다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예산을 끝까지 물건들어서 상임위 전체 합의에 이제 조건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상임위에 없어서 사실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상임위에서 해서 의결이 돼버려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 이제 필요 없는 사업만 마련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은 진행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 전체 에너지 체계를 짜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탄소 중립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인데요. 제주 이제 저는 이제 지역 화폐하고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사람 상품권으로 이제 탐나는전을 하고 있는데 탐나는전이 지금은 단순 결제 시스템입니다. 결제만 하는 시스템인데 저기 충남 부여에 갔더니 굿드랩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굿드랩페이는 지역 순환형 화폐를 씁니다. 그 지역 순환형 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탐나는전이 된다면 내가 이제 정부로부터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1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박원철 의원님 상점에 가서 계산했어요. 그러면 박원철 의원님은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10이었는데 내가 10을 결제해 줬으니까 20이 되면 20을 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단이 계속 돌게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우리가 결제하면 손을 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고민해 보게 되냐면 경로당에 회장님 제일 고민이 박원철 의원님 뭡니까? 회장님 고민.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당초에 1,400원 하다가 지금 2,000원 올랐잖아요. 급식비, 네, 간식비. 그거를 조금 다른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런 말씀도 하시고 제일 걱정이 이제 정산하는 그죠? 그 이제 경로당 회장님은 경산을 그거는 읍면동 사무소 담당 직원이 매치씩 죽습니다. 이거 정산하려고. 회장님에게 활동비가 나가잖아요. 10만 원이니까. 그 활동비를 누구 주냐면 총만 주잖아요. 총으로 꼬실 때. 알겠죠? 꼬셔가지고 주는데 그거를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로 주면 회장님은 정산 안 해도 되고 공무원은 그 일 안 해도 됩니다. 정산되어진 내용이 전부 다 정리해서 그 기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그거를 어떤 때 탄소를 감축하는데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50km 탔다, 이동했다. 그러면 그 자전거 50km 탄 것에 대한 탄소 포인트를 10포인트 준다. 그럼 블록체인 기반으로 주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러면 탄소 포인트를 한 10만 원을 모았다. 그럼 내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것도 지역화폐를 받는 곳입니다. 이런 이제 순환형 경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에 진출하실 거니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맨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조례 만들기 전에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회를 해야죠. 일단 전문가들 불러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가들 쭉 아이디어를 내줘. 그럼 아이디어 낸 걸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요새는 그 자문위원한테 조례 만들어주라는 필요 없습니다. 모은 자료 가지고 GPT에 넣어가지고 야 조례 한번 만들어봐 하면 조례가 그냥 30초 만에 만들어집니다. 실제 저는 법을 그렇게 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한테 얘기해도 만들어 오는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아까 토론회 해가지고 연구 영역 해가지고 연구 영역 나오면 그거 조례 나오면 다시 절차 거쳐서 의원들 설득해가지고 일하게 되는 게 조례 절차인데 지금은 그것이 전부 다 생략된 상황. GPT 보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녹음했으면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올려놓고 야 이게 가능해? 물어보면 가능한 방법과 가능하지 않는 방법을 생성형 AI가 얘기해 줍니다. AI가 지금 GPT-4 기준으로 얘가 IQ가 몇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강소영보다는 똑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영재 수준입니다. GPT-4가 1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38 정도인데 박사급이라는 거예요. 박사급도 한 10년 차. 뭐든. 물론 이제 그 친구가 말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다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양 탄핵했는데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사항을 봤더니 그 내용을 좀 분석해서 얘기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은 탄핵이 안 된대. 그 가상에서 얘기하지 말래. 아니 미친놈아. 윤석열이 탄핵됐고 작년 몇 월 며칠에 탄핵도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그랬더니 지가 자료 찾더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GPT가 지금 아까 그거를 5.1에 어떻든 간에 그것을 쓰는 책임은 쓰는 사람에게 있지만 GPT를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GPT 지금 제미나이 3.0 수준은 아마 IQ가 15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림을 그리는 실력은 제미나이는 아마 화가 수준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오픈돼서 나왔는데 다 오픈되지 않았지만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건데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저는 이용해서 이 문제를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전력 피크 타임이 태양광인 경우는 주로 2시에서 4시 사이에 태양광을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근데 제주는 전기 소비가 몇 시에 제일 많이 이루어질까요? 예, 저녁입니다. 6시부터 8시 정도가 제일 피크 타임입니다. 안 맞죠,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낮에 저장했다가 밤에 써야 되겠죠. 그런데 공장이 없어서 낮에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아파트들을
화석연료로 쓰고 있는 가스를 쓰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전기화시키고요. 그래서 전기를 쓸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런 형태로의 전환.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있는데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전기화로 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 요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수요받 이제 개시별 요금제라고 해서 시간대별로 요금제를 달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요금제가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때는 가격이 싸고 잘 생산이 안 될 때는 비싸니까 LG에서 지금 와서 그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노인 보호 시설에 히트펌프라는 걸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유연한 요금제들을 선택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기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예산 표면 상기관대 1.5기가 1.6기가인데 지금 보시면 전력 수급 시 최대 전력이 1.1기가 정도 됩니다. 제주에 보면 2024년 기준에 발전 설비량 기준이고요. 그 설비량과 그 생산량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풍력과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설비량의 발전량의 한 4배 정도로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거기에 ESS 저장 장치를 달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주 구양리에 햇빛소득 마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1메가와트 정도 만들어서 연간 1억 원 정도를 생산합니다. 투자비는 한 20억 정도 투자했고요. 20억 투자를 이제 그 정부가 장기전이로 국제화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서 여기 이제 원래라면 이제 한 60여 가구 정도 되는데 점심은 무조건 마을에 같이 모여서 공짜로 먹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버스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공군차를 운영하는데 이제 그 작은 마을이니까 읍내에 나가는 이제 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사니까 그래서 1억을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햇빛 연금, 바람 연금 제도가 이제 이러한 마을들을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소득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남원에 가봤더니 남원에 지금 이제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남원 수막, 그 다음에 위미 이런 마을들이 3개 마을, 4개 마을이 모여서 10메가와트씩 하겠다고 합니다. 10메가와트면 연간 이제 전부 본인들이 투자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간 아까 1메가가 1억 나왔잖아요. 연간 한 10억 정도 나오는데 요새 우리 조례를 의원님들이 잘 만들어 놔가지고 한 개 마을만 할 수 없도록 해놨더라고요. 곁에 있는 마을 2개랑 2~3개랑 같이 하도록 설계해서 그 마을들에게 그러니까 메인으로 하는 마을은 좀 더 많이 있고 적게 하는 마을은 나눠서 갑니다. 그래서 미미 3리인 경우나 이런 경우는 전혀 그런 경우인데 한 2~3억 정도, 3~4억 정도를 연간 받을 계획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대전, 안덕에도 이제 화순마을도 아마 태양광시설에서 마을 수익을 해서 이익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개적으로, 좀 더 제대로 되게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주도민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61%가 있고요.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은 74.6%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권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관심을 어필하면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안 그런가? 네.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후 문제 그리고 미래세에 대한 그러니까 주로 이제 30대 이런 이제 주부들이나 그 다음에 40, 50대 남성들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시민, 이제 기후시민인데 전기차도 전화하고 ESG 실천 기업 제품도 구매하고 불필요한 자원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자가용 태양광도 설치하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기후위기 대응 기업에 투자하고 기후 정책에 필요한 것. 이제 우리 제주는 좀 아파트 베란다에 이제 작은 미니 태양광 이제 보급하는 사업을 잘 하지 않는데 서울의 여러 구청들은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의 공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협동조합 만들면 다 우리 편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튼튼히 되어진 곳이 노원구 가면 협동조합이 여러 개 있고요. 근데 노원구에 국회의원이 지금 둘인데 한 분은 의장이고요. 한 분은 기후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보면 일출보로 1월 1일 날 가는데 2,000명씩 합니다. 열차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열차를 가지고 동해까지 갑니다. 1박 2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게 그런 협동조합 운동을 그 지역 안에 많이 만들어서 그게 이제 김성환 장관이 전 노원구청장이었는데 구청장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죠. 이제 결국은 기후 문제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낭비처럼 보이는 돈들이 들어가죠. 말 안 되는 태양광에 돈 써야 되고 말 안 된다고 생각되는 풍력에 돈 써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경관적으로 보면 혐오시설로도 보입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경로당 하나 짓는 것보다, 회관 하나 짓는 것보다 지금은 이 사업에 투자해야 될 거죠. 물론 경로당이 해야 되죠. 제가 제 중요한 시급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있는데 그 위기의 1번이 기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출생이 위기가 있죠. 출산율이 0.72야.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1800만으로 줄어드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AI를 비롯해 이제 자동화가 가속되어지면서 빈부격차는 훨씬 더 커져 나갈 겁니다. 빈부격차만 커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글자와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집에 에어컨 다 살고 난방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서민들과 또 환경이 열악한 분들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죠. 서울 온도가 원래 39도, 40도를 넘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43도, 44도 이렇게 되면 실제 밭에서 일할 수도 없고, 원래 이제 농작물도 메디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과 피해를 많이 받는데 그런 현상이 일상화돼요. 오늘이라도 당장 태풍이 시속 45, 50 되는 강풍이 불어닥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정치를 꿈꾸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늘 뒤로 미뤄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를 지나가니까 지방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여러 지방의 의원들 계신데, 제가 지방의 의원에서는 제 고찰이죠. 제가 2006년도에 지방에 들어와서 2015년까지 활동을 했고, 이제 박원철 의원과 같이 활동을 했는데, 지방 정치가 저는 혼자 하는 정치보다 함께하는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플레이라고 네트워크. 저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예전 이제 당선자들에게 지방의 의원은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는 외판 사원이기도 하고, 열정을 가진 그 박물 판매 장수이기도 합니다. 뭐든 가지고 와서 팔아야 돼요. 그것이 그런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중요한 것, 지방의회가 중요한 것, 주변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측은지심이라고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에 가장 필요한 마음은 측은지심이 아닐까.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내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시간 많이 지난 건가요? 제가 이제 기후정치를 국회에 와서 기후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기후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AI 관련 국정기획에 참여하면서부터 AI 문제에 들여다보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 분야를 하시겠지만 기후 문제만큼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또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AI 가지고 뭐든 물어보면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길대로 오면 제일 똑똑한 애들이니까 잘 이용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그게 걔가 가끔 거짓말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 서귀포까지 여러 이제 당원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서귀포에 있는 당원들께서 시간 내어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좀 잘하고 싶었는데 생각까지 쉽지 않네. 이제 앞으로 좀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